주말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 8,803명으로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사망자는 하루 최다인 128명이 늘어 누적 8,394명에 달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오늘 일정이 모두 수년됐습니다. 김 총리는 어젯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오늘 아침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60일 이상 근속하고 있는 비공영제 노선버스나 전세버스 기사가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레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공급망이 더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대체 공급처로 부상한 중국 등의 원자재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20만 명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9만 8,803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9만 8,749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56.1%, 비수도권은 43.9%로 집계됐습니다. 증가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최다인 128명이 늘어 누적 8,394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4명 늘어 현재 766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가 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하루 사이 3만 6천여 명 증가한 85만 7,132명입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12만 9,697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위중증 환자도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7%로 전날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높은 46.3%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2만 명에 육박하면서 어린이 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표현이 어려운 소아 확진자 대면 진료 병원을 확대하고 확진 산모들도 일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가 22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 확진자도 급증했습니다. 전날보다 16,000명 넘게 늘어난 5만 2천 명대로 9살 이하 확진자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들 환자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보호자가 아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만큼 의사 표현이 능숙하지 않아 전화 진료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확진된 어린이를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을 지정한 이유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는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26곳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모두 1,442병상이 마련됐는데 일반 환자와 코로나 확진자가 섞이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의 명단을 지자체, 병상배정방 등에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공개도 할 예정입니다. 주말에도 소아 확진자들의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여 강원과 제주처럼 거점 병원이 없는 곳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확진 이후 격리 해제되면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 진료 거부에 따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그 처벌은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로 보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확진된 임신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분만 병상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만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음압 병상을 갖추지 않은 일반 병원에도 방역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보상으로 확진자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오늘 예정된 일정이 모두 수년됐습니다. 김 총리는 어젯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자가 검진 키트로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오늘 아침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은 현재 총리는 공관에서 대기 중이며 곧 PCR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보고와 회의 등 통상 업무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오늘 예정된 현장 방문 등은 PCR 검사 결과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어플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복제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첫 사례인데 비대면 진료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월경전 증후군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비대면 원격 진료 앱에 접속했습니다. 의사와 전화 상담 뒤 평소 먹던 경구 피임약을 처방받았는데 약국이 메신저로 연락해와 당장 재고가 없으니 대신 같은 성분으로 된 약을 지어주겠다고 해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배달 기사에게 전달받은 약은 겉면에 적힌 이름이 약국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국내에선 유통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복제약이었습니다. 약 봉투에는 약사나 약국 이름도 없었고 원격 진료 앱에서도 약국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디서 이 약을 보낸 것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업청 소재지, 상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예요. A씨는 약국이 처음 연락해왔던 메신저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한 약이 맞느냐고 따졌고 대답을 회피하던 약국은 결국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며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약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계속 소통을 할 때 카톡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제가 정확하게 궁금한 걸 물어봐도 그분이 계속 피하는. 해당 약국은 불법 복제약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환자 상황이 급한데 당장 약이 없어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본인이 급한데 지금 유통이 안 돼, 그 약 자체가.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께도 요 약제로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본 적 없어요. 연락이 못해요. 약사법은 불법 복제약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 포장에 조제 약국 이름 등을 적지 않아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앱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처방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휴 약국의 처방전 관리와 이후 피드백, 고객의 피드백 등으로 데일리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자와 병원, 약국을 연결해주고 이윤을 챙기면서 약국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관리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약도 막 배달로 막 하고 어느 약국에서 어떻게 조제했는지 모르고 나중에 보면 이 약이 다르게 나가 있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 과정에서 잘못된 약물 유통이나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명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복지부가 지침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을 하고 식약처는 무허가 수입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호영된 후 비대면 진료는 370만여 건 정도 이뤄졌지만 정부가 파악한 불법 복제약 유통 사례는 없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버스기사들에 대한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0일 이상 근속하고 있는 비공영제 노선버스나 전세버스 기사가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내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고 근속 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을 증빙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내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 막판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과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확진자나 격리자 투표 유의사항을 정유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대상자라도 선거일 당일인 오는 9일 투표는 물론 사전투표 참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와 달리 투표 시간에 제한이 있어 주의합니다. 먼저 확진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이틀째인 5일 토요일에만 가능합니다. 오후 5시 이후부터 투표 목적으로만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소에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투표 안내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이후엔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비닐 장갑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5일에는 17시 이후 외출이 허용되며 1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당일인 9일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투표 안내 문자와 입원 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이후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거 당일은 자칫 투표소가 혼잡할 수도 있는 만큼 방역 여건과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등 특별투표 대상자가 100만 명에 달해 투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틀에 걸쳐 투표 기회가 있는 만큼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거나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등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오후에 중부와 전북 북부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주말에는 하늘은 맑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5도에 머무는 등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동반되면서 체감추위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 당일인 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전남 나주 빛가람시에 문을 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단순하게 대학이 한 곳 생긴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 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려웠던 추진 과정과 기대 효과를 김범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지난 대선 공약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추진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넓은 터 선정 그리고 예산 확보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안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관산학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여야 합의로 마침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개교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산업기술이 되고 또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도 선순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학 발전기금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전력 본사 이전과 함께 이미 광주와 전남 에너지밸리 4개 산업단지에는 530여 개의 기업이 둥지를 틀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기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망라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중심이 되었고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 공대가 그 심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으로 기대되는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 7천억 원. 전라남도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 시설과 인공태양공학 연구소를 반드시 나주에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맞이할 새로운 정상을 겨냥한 새 대응 전략을 내놨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 2일 96조 분량의 국가 코로나19 대비 태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새 전략은 미국을 위기 모드에서 끌어내 코로나19가 더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를 방지하고 치료하기, 새로운 변이에 대비하기, 경제 봉쇄 피하기, 해외 바이러스 퇴치 지원 등 4가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백악관은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암이나 알츠하이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받아들이지 않듯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와 함께 살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감염된 사람들이 받는 파급 효과를 완화하며 중증 코로나19 질환과 사망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새로운 치료법을 보급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약국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석에서 무료로 항바이러스 약품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매우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2%를 크게 웃돌고 강력한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our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the March meeting in a couple of weeks, and I'm inclined to propose and support a 25 basis point rate hike.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로 사실상 제로금리입니다. 연준위원 다수가 파월 의장과 같은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완만한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0.5%포인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도 언급해 그동안 채권 매입으로 비대해진 연준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더 높아질 경우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is event does seem to be one that is a game changer and will be with us for a very long time.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을 결정하는 차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오는 15, 16일에 열립니다.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파월 의장이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 지지 발언을 하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국은 벨라루스와 중국, 북한 정도로 꼽히는데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은행 7곳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빼버렸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11,000여 개 은행을 연결하며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송금하는 통신망으로 사실상 러시아 무역과 금융의 손발을 묶어놓은 셈입니다. 전산으로 오가는 돈줄이 막힌 데 이어 실제 화물 운송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미국의 대형 물류업체인 UPS와 페덱스에 이어 독일의 DHL이 러시아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경제 제재가 착착 진행 중이지만 EU 밖의 영국은 프로축구 클럽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친한 러시아 출신의 갑부 아브라모비치를 제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Mr. Speaker, it's not appropriate for me to comment on individual cases at this stage. But be in no doubt that the actions that we've already taken, that this House has already taken, are having an effect in Moscow. 러시아는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와 가스 판매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시에 보유한 금과 17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위안화 채권 등에 기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움도 당장은 별 효과가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최애 우방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 EU의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더 차질을 빚으며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체 공급처로 부상한 중국 등의 원자재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사상자가 속출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17만 대, 기아는 20만 대쯤 판매하는 등 시장 점유 2, 3위권을 유지했고 올해는 더 많은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 닷새간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등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공급망 타격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국내외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러시아에 수출되는 부품의 90% 이상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으로 납품되는 상황. 수출 제한 제재로 생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현지 공장 가동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체는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완성차 문제뿐만 아니라 부품까지도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대금 결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 문제점 상당히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지 생산과 판매도 문제지만 1년 넘게 계속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채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산과 우크라이나산 원자재의 공급 난항으로 인한 문제도 걱정입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네온과 크리톤, 제논 등 희귀가스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의 의존도 비중이 높아서 제2의 요소수 사태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영향을 받는 네온, 크립톤, 또 제논 이런 이제 가스들이 혹시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당장 단기적으로 한 석 달 내외 정도의 재고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혹시 상황이 장기화되면 또 수급을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 또 정부는 공급선의 다양화와 더불어서 국산화를 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네온 가격은 이미 전년 대비 최고 3배쯤 급등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 공급처로 부상한 중국 등의 원자재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업계들은 노심초사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LED는 TV, 휴대폰 등 우리 일상에서 안 쓰이는 데를 찾기가 힘들죠. 하지만 기존의 LED는 사용할수록 색이 어두워지거나 화질이 흐려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더 작지만 훨씬 더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LED가 개발됐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마이크로 LED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힘쓰고 계시는 애트리 마이크로 LED 다기능 소재단의 최강성 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